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이슈를 맛있게 요리해드립니다. 김성수, 최연의 최연의 맛있는 수다. 예. 다시 왔어요? 메르스가, 예. 메르스가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해버렸습니다. 청정지역이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디더라? 인천인가, 대구인가. 거긴 청정지역이라고 이야기했는데, 5분 만에 뚫렸어. 그 얘기 끝나자마자. 광주도 지금 뚫렸다 그러고요. 예. 대구는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대구의 한 공무원이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해가지고 일도 하고, 네, 맞아요. 심지어는 공중 목욕탕에도 가셨고. 할아버지들 예. 경로당 가서 인사드리고. 근데 이 일을 가지고 지금 인터넷에 야 어떻게 그렇게 공무원이 정신없느냐 이러면서 특히 언론에서도 굉장히 그분을 비난하는 것처럼 나갔는데 그러면 안 될 거야. 저는요 진짜 비난받아야 될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공무원들한테 메르스나 이런 증상들이 오면 어떻게 행동하십시오. 지침을 그 전까지 내려준 적이 있는 줄 아세요?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분이 나름대로 자기가 감기인 줄 알고 자기가 자가 대처를 한 걸 갖고 그렇게 비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그런 비난은 마땅히 질병대책본부한테 가야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서 특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공무원들에게조차도 그럼요. 의료진들한테도 안 내려줬어요, 사실은. 의료진한테도 정보가 서로 공유가 되지 않았었고, 그리고 지금 보세요. 그런 공무원들, 가장 많이 실제로는 노출될 수 있는. 그쵸. 왜냐하면 대미 접촉을 당연하죠. 많이 하다 보니까 당연하죠. 그런 공무원들에게도 지금 지침이 내려가지 않아서 문제가 생겨 놓고, 야, 어떻게 공무원이 이렇게 다닐 수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 보고는 왜 자가격리 하라 그러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야말로 책임 떠넘기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제가 정말로 진심으로 목숨을 내걸고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시는 우리 의료진 여러분께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의료진이 격리가 되니까 남아있는 의료진이 이 사람은 2배, 3배, 4배까지 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요, 예. 코호트 격리라고 해서 예. 가서 아예 모든 격리 조치를 다 취하고 이런 일대로 해야 돼요. 일은 되게 덥다며. 예,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의료진들에게 정부는 계속적으로 헛발질을 하면서 더 힘든 상태를 만들어 놓고 책임은 교묘하게 병원이나 의료진들에게 떠넘기는 그런 작태들을 벌이고 있는데 오늘은 키워드가 헛발질입니다. 헛발질. 과연 이 메르스와 더불어서 거의 여길 예능화하고 싶으신가 봐요. 재밌잖아. 예, 알겠습니다. 이런 헛발질이 얼마나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헛발질들 정리를 해보죠. 메르스와 관련된 헛발질 첫 번째, 방역 대책과 관련되어 있는 헛발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역 대책과 관련되어 있는 헛발질의 가장 무시무시한 내용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미 많은 언론들을 통해서 알려져 있는 바 있지만 우리 메르스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진리처럼 알고 있던 몇 가지 공식들이 있었잖아요. 금과 억조처럼 딱 지키고 있었던 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르스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메르스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오고 나면은 24시간 내에 죽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 있었잖아요. 24시간에서 48시간 네. 이렇게 아니 얘기했어요. 원래 2시간에서 24시간이라고 했어. 그래? 네, 처음에는 나중에 48시간이었는데 30분이라고 했던 적도 있었어요. 30분에서 2시간으로 2시간에서 24시간까지 늘어나더니 지금은 48시간까지 늘어났다고요? 네, 48시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실제로는요. 상원에서 6일간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야? 다시 말해서 바이러스가 언제 정확하게 상원에 노출돼서 죽는지 이거에 대해서 정보가 사실은 확실하게 정확한 게 없는 것 같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더 겁나지. 이 잠복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잠복기가 6주라는 얘기도 나왔죠, 지금. 뭐야, 진짜. 아니, 그러니까 잠복기가 보통 이야기할 때 지난 삼성의료원 27일에서 28일, 3일 동안, 26, 27, 28인가? 네. 하여튼 이 3일 동안 있어서 나중에 잠복기가 끝난 게 12일이다. 6월 10일이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후에는 괜찮아질 거다. 괜찮아지긴 더 사망이 나타나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잠복기를 전부 14일로 계산을 해서 나온 네, 공식들이잖아. 네. 그래서 14일 동안을 관찰을 하다가 14일 동안 문제가 안 생기면 이 사람은 격리 해제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격리 해제된 사람이 오늘자로 보니까 3,700명이 넘어요. 오늘자로 보니까 지금 4,492명. 4,492명이 전부 격리 해제가 왜 됐냐? 잠복기 14일이 넘었다고 해서 격리 해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우디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예. 최장으로 6주까지도 잠복기를 볼 수 있다. 돌겠다. 그리고 지금 이미 잠복기가 지나서 18일이 지난 상태인데 거기서 그렇지. 지금 환자가 나오고 아직도 있어요. 계속 환자가 나오고 있는 환자가 나오고 있어. 그럼. 지금 삼성병원에서 지금 그 문제가 됐던 사람들은 잠복기 14일을 넘긴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격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격리가 해제된 4,492명 중에서도 또 환자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럼 지금 거는 뭐 대책이 뭐야,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들이 다 아니고 헛발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와, 진짜 화난다. 그리고 어떡하니? 우리가 뭐 감염률에 대해서도 이제 이미 다 뭐 문제들이 다 나왔지만 밀접 접촉. 그러니까 최소한 뭐 2시간 동안 2시간 이상을 밀폐된 공간에서 2m 안에서 2m 막 밀접 안에서. 접촉을 해야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심폐소생술을 했던 사람도 걸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심폐소생술을 한 사람은 이 곡을 쓰고 그렇지. 마스크하고 다 했는데 그리고 그거. 심폐소생을 갖다 2시간씩을 할 일은 없을 그렇죠. 거 아니야. 예. 그런데 걸렸어요. 그러면 지금 여태껏 메르스에 대해서 세웠던 방역 대책들이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청원 경찰이 10분 동안 안내하는데 걸린 거야. 예. 그 10분 동안 안내하면 이동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깥에서. 예. 그럼 밀폐된 공간도 아니고 끌어안고 갔겠어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안내한 거 아니에요. 예. 바깥에서. 그런데 걸렸어. 그런데 이 사람은 또 걸린지도 모르고 그 이후로 계속 근무를 하면서 다닐 수 있게 됐던 것이 삼성 서울병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비정규직이고 우리랑 계약이 돼 있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까지도 네, 137번째 환자. 네. 그 너무 잘하는 게 왜냐면은 우리 동네 사시는 분이었거든. 어머나 세상에.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우리 동네 지금 민심이 흉흉해. 137번 환자께서 삼성의료원의 응급의료요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응급차 운전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비정규직이에요. 그런데 그게 비정규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의료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비정규직이라서 관리에서 누락된 것 같다. 즉 비정규직은 사람도 아니라는 거야. 예, 이런 이게 식으로 말이 말하는 됩니까? 거죠. 거기다가 또 비정규직인 분인데다가 이분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실제로 몸에서 약간 감기 증상이 나오고 이런다고 해서 가서 병원에서 들어 누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하루라도 하루 일을 안 하면 빠지면 큰일 나니까. 굶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 또 일을 했네. 일을 했죠. 근데 이거 갖고 또 이 사람을 비난하네? 이건 뭐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걸 갖고 비난하는 건 우리 좀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니까 우리 알잖아. 하비루들을 갖다 비난하던 바리새인들이랑 똑같잖아. 그렇죠. 안식일날 일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그래서 안식일날 일을 했더니 그 사람 보고 죄인이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오케이. 그런 거하고 또 똑같은 일. 우리나라에서 마치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던 일들과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선제적으로 비정규직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그 삼성 서울병원에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9,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뭐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를 이제서야 하고 있으니 이러면서 서울시장을 갖다 계속 비난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 어떻게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박원순은 메르스랑 싸우고 박근혜는 박원순이랑 싸우고 그 얘기가 국민들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메르스 사태에 대한 헛발질, 방역 대책에 대한 헛발질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과연 그래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올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메르스의 확진자가 165명. 또 전일 대비 3명이 늘었어요. 3명 더 그리고 사망자도 3명이 늘었습니다. 이게 늘었어요. 심각한 겁니다. 사망자가 하루 딱 끊기고 나란히 이틀 동안 다시 사망자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격리자가 221명이 순중에서 6,729명.
근데 계속 얼마나 순증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증가하고 있네. 심각한 상태. 예, 맞아요. 이런 상황인데 과연 정부를 믿고 계속 우리가 이 대책들을 갖다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인지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정부 대책에 대해 헛발질은 이 방역 대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심각하게 경제가 흔들리고 있죠. 이런 경제가 회복될 수 있게끔 대책을 마련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네. 야심차게 720억을 야심차게 720억을 지원하겠다. 목에 힘 빡 주고 얘기해요. 예. 근데 그 720억이 뭔지 아십니까? 대출 받으라는 거예요.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저기 대출만 받으라고 하는 거 그런 대책은요 서울시에서 이미 내놨는데 서울시는 2천억 푼대요. 2천억 푼대요. 서울시는 예, 서울시는 2천억을 푸는데 국가에서는?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와가지고 차관이 막 화를 내면서 야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관광이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얘기하는데 융자 720억 융자로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예. 자.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경제평론가의 전문성을 걸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나요? 뭐 전문성이 아니라 상식으로 알지, 상식으로. 상식으로. 네? 그렇지 않아요? 자, 돈으로 때운다라는 것인데요. 제일 황당했던 게 그겁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관광을 와라. 그럼 만약에 메르스에 걸리게 되면은, 보상을 해준다. 여행 경비, 치료비, 실비로 다 해주고. 어머. 3,000달러의 지원금을 준다. 어머나. 사망하면 우리 돈으로 1억 원을 주겠다. 어머나. 라고 광고를 합니다. 예. 아니, 누가 그거 보고 오나? 진짜 오겠어요? 그게 실제로 메르스 잠깐만. 보험이라고 합니다. 메르스 자, 보험. 우선 정리를 해드리면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대책이 외국인들 오면 두 당 모두 보험에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험을 세금으로 들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요, 우리나라 그런데 그 세금으로 들어주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만약에 이 체류 기간 동안에 확진 환자가 나오면 그 사람이 쓴 모든 여행 경비 예. 그리고 치료비까지 모두 다 실비로 해주고요. 거기다가 1억 원까지? 3,000달러의 지원금을 준다는 거예요. 지원금을 주고? 만약 사망했을 때는 우리 돈으로 1억 원을 원까지. 지원하겠다. 야, 그런데 메르스 안심보험. 그럼 대책을 얘기를 하면서 뒤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실제로 체류하는 대개 기간이 길어야 열흘을 넘지 않는데 그중에 확진이 나오면 얼마나 나오며 글쎄. 또 확진이 나온다고 해도 이거 보험인데 네. 우리가 들어가는 돈은 얼마 없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 비공식 채널에 증언이 있습니다. 들었구나, 어디서. 예, 어디선가 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소개가 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걸 보면서 정말 너무 웃긴 게 이 많은 반응이 어떠냐면은 예, 누리꾼들이 이게 외국인 관광객이 메르스로 인해서 메르스에 걸린 돈으로 보상해 줬다는 걸 마치 식당 안에 벌레가 돌아다니는데 주인이 벌레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만약 음식에서 벌레가 나오면 10회 무료 식사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과 똑같다라는 예. 이야기가 있고요. 또 진중원 교수는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이꼬르 메르스라고 광고를 해라 광고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렇죠. 완전히 메르스 낙인 찍기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로 그 항공사에서 이런 대책을 내놨다간 그 항공사를 망하게 하는 대책을 내놨다고 하면서 쫑코먹기 일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대한항공에서 추락사고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대한항공기 추락하면 그 추락 사망에 대해서 1억 원을 주겠다고 대한항공이 직접 보험을 들어주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되면 일단 첫째, 돈은 돈대로 나가죠. 돈은 돈대로 나가죠. 둘째, 이렇게 광고하는 순간 추락에 대한 인지가 되죠. 인지가 맞아. 돼. 그래서 대한항공이 또 추락항공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한국 메르스. 이거는 도대체 내가 보기에는 그 코끼리는 기억하지 마라고 하는 맞아요. 그 프레이밍 예. 그 이론에 대한 맞아요. 큰 기초적인 그 책도 안 읽어보신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라고 하고 차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론도 모른다는 거 아니야. 아우 제발 좀 전문가들 좀 뽑아주세요. 저기 전문가 있잖아요, 전문가. 나는 근데 과태료가 많아서 예 과태료가 왜 많아졌는지 아세요? 대학로에서 공연 기획하다가 주차 딱지대에서 그 과태료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언론 기사를 보셨습니까?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에 특히나 이번 1년 기간 동안에 과태료가 1조나 올라갔다면서요? 어마어마히 늘었대요. 야, 정부가 과태료 장사해. 젠장. 참, 담배세 갖고 장사하더니 과태료 장사까지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이제 보험 얘기를 했으니까, 이 보험 대책에 대해서 또 하나 짚어봅시다. 자, 그래요. 보험 들어주는 거 좋아요. 세금으로 들어줄 수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 돈은 누가 벌까요? 보험사가 버네. 보험사가 벌죠. 그러면 이 분화부 차관은 보험사로부터 딱 손이 맞는 거지. 예,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그 두 번째로 짚어볼 네. 만한 내용 어떤 내용이 있나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뭐 국회에서 실적 쌓기로 뭐 20일 사이에 14건의 뭐 법안이 나왔대요. 예. 그거 뭐 그냥 눈 가리기 아웅이고 나 재밌는 얘기 하려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예. 지난 14일 날 예. 동대문을 방문을 하는 바람에 예.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예. 박근혜 이랬다면서요. 예, 그렇죠. 뭐 손도 잡아주시고 뭐 뭐 손도 이랬잖아요. 잡아주시고 뭐 다 좋아요. 뭐 예. 대통령에 대한 인기 있다. 근데 그거를 또 인기로. 근데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대통령이 딱 방문하는 그 전날 모든 보안 요원은 그 지역에 미리 사찰을 합니다. 예. 위험 요인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도 이렇게 보안 요원을 보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디서 왔냐? 그 얘기는 하지 않고 내일 중요한 사람이 온다. 알고 보니까 대통령인 거야.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대통령을 처음 보니까 신기하긴 했대요, 사람들이. 신기하구나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안심하고, 대통령이 그 얘기 했잖아요. 중국 사람 딱 맞고, 언론 나온 거야. 예. 중국 사람 딱 한 명 붙잡고, 안심하고 한국에 놀러 와도 괜찮다. 막 그랬잖아요. 그 언론에 다 나갔잖아요.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중국 사람이 아니라 카자흐스탄 사람이래. 예. 동대문 상인들끼리 막 수다 떨면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짤 수가 없거든요. 다 짤 수가 없거든. 그렇게 하면은 그게 완전히 진짜 그냥 방송 찍는 거죠. 그렇지. 예. 그래서 근데 한 가지 얘기는 뭐냐면은 대통령이 이제 상인이야. 그래서 아유 안심하세요, 장사하세요. 아유 저력이 어디 가겠습니까? 막 얘기했잖아요. 예. 그럼 측근이 와요.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딱 적어가서 홍보하려고. 그러면서 딱 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일부터 돈 들어온다. 그 얘기를 했대. 이 얘기를 했대. 오, 진짜? 이 얘기를 했대. 어. 그게 뭐냐? 대출 들어온다. 자, 진짜 웃기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720억 푼답니다. 그것도 17개의 관광 관련 업종들에게 풀고, 그 영세, 자영업자들한테 우선적으로 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담보가 없으면 우리 대출 못 주는데요. 맞아요. 담보가 없는 사람들이 80%예요. 예. 그러면 담보 있는 사람은 영세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없죠. 예. 저 대학로에서도 사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대학로에서 문화지구 만들면서 대학로의 극장주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또 극단들한테 저리로 융자를 푼대. 우와, 그래서 신났다. 너무 신나. 가봤어. 난 못 빌리더라고. 왜? 담보가 없어. 담보가 없어서 이번에 김무성 대표가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모아서 같이 아침밥 먹으러 회의하기로 했는데 이 사람들 뿔 따고 난 거예요. 예. 뭐 나라에서 돈을 푼다고 하니까 직접 알아보니까 문제는 뭐냐? 못 가서 여행업자니 뭐 공연업자니 안 되는 거야. 왜? 담보가 없어서 똑같은 거죠, 이 얘기가. 그러면 이 돈을 누가 쓰게 되는 줄 아세요? 누가 써요? 건물주가 빌리더라고, 건물주가. 그러면 여기 관광업종들, 뭐 소상공인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빌릴 수 있는 사람은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빌리는 거야. 자, 이 정부의 대책들을 진짜.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이런 헛발질을 해놓고 대책이라고 뻥뻥 얘기하고 마치 자기가 이 대책을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던 차관 정말 능력이 있는 분인지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떡하니? 정말 미치겠습니다. 그 연극계에도 지원이 가지 않나요? 이번에 또 그 장관께서 직접 연극인들과 함께 만나는 그런 자리를 통해서 네. 대한민국 연극계가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 네. 실제로 뭐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니까 관객의 반으로 줄었다 이런 기사가 있어서 네. 눈물겹게도 25억이나 대출이 아니라 25억이나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25억이나? 그런 대책을 발표하셔서 와, 그럼 25억 연극이 몇 개야? 이 대책을 과연 현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기 위해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연극협회의 임선빈 국장님을 모시도록 사무국장님입니다.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을 모셔서 현장에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이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래 기다려주셨습니다. 지금 대학로 상황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현재 대학로는 두 가지 정도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방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나 서울시의 어떤 지원 대책들에 관한 실질적인 현장 예술인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지원 대책 사업인가에 관한 회의적인 분위기. 네, 그리고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게 목숨을 담보로 하는 어떤 시민들의 어떤
생명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 현장 예술인들의 그 생업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빠르게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가라는 어떤 역시 예술인들이 착합니다. 순진하고 착해서 사실은 수많은 그 언론이나 이런 데서 관심을 가져줬지만 야, 이거 너무 눈물겨운데 네. 한쪽에서는 정부나 시의 대책이 부실하다는 얘기도 있지만 네. 한쪽에서는 죽어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이거 장사 못하는 거 가지고 받아도 장사를 되냐? 피우는 뭐 이런 건 얘기야? 네.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느냐? 네. 이런 그러니까 착한 분들이 계시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서울연극협회 그 예. 회원 단체는 대학로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 단체가 250여 개 단체 예. 주로 극단들을 중심으로 하고 예. 있는데요. 보통 절반 이상이 사실은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고 예. 저희가 발빠르게 피해 사례를 신청서로 접수를 하고 제일 있는. 먼저 시작을 예. 했습니다. 정부보다도 먼저는. 예. 그런데 대부분의 회원 단체들이 공식적으로 이거를 발표하는 것을 좀 미루자. 사회적인 분위기들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런 아픔들에 함께 동참하는 어떤 이런 것들의 네. 모습들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오케이. 감동이네. 공식적으로는 그렇다고 쳐도 네. 실제 지금 현재 분위기가 예전에 신종플루 왔을 때보다 더 심하다는 얘기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연극을 보러 안 오는 거죠. 저는 신종플루 때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네. 그때 제가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그 다음날 예매 취소가 전체 그 티켓의 30%가 예매가 취소되는 거예요. 우와. 실제로 그런 일을 벌어졌어가지고 너무나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신종플루 때보다 더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네, 왜냐하면 2009년 상황과 현재 예. 2015년 상황에서 이 정보를 접하고 정보를 전파하는 메커니즘 자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사실은 뉴스라는 개념보다는 뉴스를 안 믿죠? 네, 네. 개인적인 어떤 이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한 1인 미디어가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뭐 일파만파였죠. 바로 그렇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다음에. 특히 이 청소년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공연들은 그 단체들을 많이 봤잖아요. 네. 그런데 단체들은 막 취소를 연이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맞다. 학교에서 못 가게 한다던데. 아니, 저희 처가 애기들 데리고 예. 연극 보러 간다라고 하다가 불안해서 못 간다 그랬었어. 내가 이 생각을 못 했네. 그래서 지금 단체 공연들이 다 취소돼가지고 완전히 그 배우들의 인건비도 못 나갈 그런 형편인 데들이 많다는 어쩌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너무나 좀 참담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자체적으로는 또 연극 관람뿐만이 아니라 대학로로 찾아오는 어떤 시민들이나, 그러니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는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조금은 좀 소리를 좀 줄이자 네. 이런 분위기가 분위기까지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궁금한 게 이 네. 대책 25억을 통 크게 내놓겠다라고 하는 대책을 딱 처음 듣고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역시 또 이번에도 선심성 발언을 하는구나. 선심성 그래서, 발언이다. 네. 그럼 선심이면 됩니까? 25억이? 아니요. 선심인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크게 그 민간예술단체들에게까지 지원이 절대 내려오지 않을 거고, 이거는 예. 숱한 사례들을 예. 통해서도 이미 문화부와 정부가 항상 해왔던 아니, 솔직히 스텝을- 저는 제가 기분이 더러웠어요. 25억 얘기를 딱 들으면서. 왜 더러웠냐면 요즘 공연 한 편 만드는데 얼마나 들 것 같으세요? 잘 모르시잖아. 네. 보통 얼마나 듭니까? 한 편 만드는데. 소극장 공연 한 편에 최하 5천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렇죠. 한 그런- 100석 정도 규모. 아주 네. 작은 소극장이죠. 네. 그런 데서도 공연 한 편 만드는데 5천만 원 정도 들죠. 네.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소극장이 몇 개라고요? 소극장이 대학로만. 등록 공연장이 140개 정도 되고 그러면 지금 거기서 지금 손해가 나는 게 50%만 잡아봐요. 그럼 2,500씩 곱하기 140 하면 얼마 나오나? 그러게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25억 갖고 뭘 한다고요? 누구 코에 붙이라고? 그러니까 코에 붙일 수도 없는 돈이에요, 사실은. 자, 코딱지다, 근데 코딱지. 이런 돈을 주면서 마치 연극계를 급히 엄청나게 지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보면서 어떤 그 자괴감이 느껴지시던가요? 소위 정부의 문화 융성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떤 문화를 산업적인 측면으로 바라본 시각이 크거든요. 그렇죠. 장사 잘하고 항상 1등하는 상위 1%. 이 지원 정책도 마찬가지로 상위 1%를 보호하고 아하. 지원해주기 위한 정책인 게 빤하다라는 게 저희 그런 시각이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25억을 이렇게 풀겠다고 했어요. 10억은
지역 문예관 연합회와 함께 지역의 춘회 공연이나 이런 초청 공연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좀 지원을 하겠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다 취소해버렸기 때문에 그걸 되살리는 데 지원하겠다라고 얘기했고 10억은 공모를 통해서 대관료를 지원하는 데 쓸 예정이다. 그리고 나머지 5억은 대학로나 이런 데에서 공연하고 있는 극단에게 1+1으로 관객이 와가지고 한 장을 사면 한 장은 공짜로 주는데 거기에 캠페인으로 그러니까 그걸 또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캠페인을 하는데 5억을 쓰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우, 치사해. 자 이런 얘기를 너무 치사해.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일단 지역문화회관에 10억을 내려주겠다라는 이런 식의 표현들은 이전에 그 세월호 때랑 비교를 해보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세월호까지 비교를 하지 않더라도 네. 이거는 기존 사업입니다. 뭐가요? 그러면 새로 10억을 마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의 출처가 어딘지는 아직 예. 밝혀지진 않았으나 예. 이 지역 문화회관 순회 사업은 복권기금 사업을 통해서도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고 예. 그다음에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예. 그 중앙 정부의 지원도 일부 받고 서울시 예. 기금을 통합해서 운영하기도 예. 하지만 찾아가는 뭐 예술여행 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죠? 예, 해마다 서울문화재단에서? 네, 서울문화재단을 통해서 이미 하고 있는 지원 사업이고 예. 그 다음에 대관료 지원 사업 또한 이미 연간 약 60에서 70억 원 정도의 기금을 이미 마련해 놓고 전국구로 그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모르는 국민들이나 일반 시민들, 그다음에 잘 관심이 몰랐어요. 없는 관심이 없는 언론 입장에서 보자면 이건 그냥 들으면 그럴듯한 그쵸. 분위기잖아요. 자, 일단 여기서 20억이라고 하는 돈이 이미 예산으로 편제돼 있는 건데 그걸 갖고 장관이 뻥을 좀 친 거다? 혹은 너무 좀 생생낸 거야, 생생낸 생생을 낸 거다?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확인된 바가 아니니까 네. 의혹이라고 의혹이다, 치고. 네, 자, 의혹이다. 그러면 이걸 전제로 그게 그런 이미 있는 예산에서 쓰는 게 아니라 새롭게 그래도 돈을 한 20억 정도 마련했다고 쳐도 문제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지난 그 세월호 사태 예. 때를 놓고 보면 이 아까 앞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대출 사업처럼 예. 그렇게 다 줄 것처럼 해놓고 예. 그 담보 가져와라? 네, 마찬가지입니다. 연극계도 동일하게 이게 공모를 통해 선발하겠다라는 게 증빙 자료를 완벽하게 제출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그 문화예술 관련한 사업들은 공모하는 방식이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시스템 안에서 공모를 신청을 하고 지원을 하는데. 그건 대부분 근데 명망가라든가 그렇죠. 잘 알려지는 사람 네. 이미 여력이 있는 극단들한테 많이 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그 지역의 극단들. 네. 또 젊은 극단들. 네, 신생 극단들. 이제 신상 극단들. 네. 지금 이런 못 데들은 받는다는 소리네. 네. 그리고 그 지역문화회관 연합회를 통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솔직히 지역의 문예회관들이 다 지자체의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실제로 자기 콘텐츠 개발을 잘 못하고 있어서 그런데 돈을 잘 안 쓰잖아요. 공적인 데는 돈을 안 써. 그래 놓고서 서울에 있는 공연들을 사다 가는 그런데 이 지원금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문화를 오히려 초토화시킨다는 그런 비판들이 있는데 그 비용을 10억을 더 들여서 대주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거기에 혜택 받는 것도 여전히 또 좋은 콘텐츠를 갖고 있다는 유력 극단들이겠네요. 그렇기도 하지만 예. 어떤 입장으로 보시면 되냐면요. 문화부와 정부가 나서서 그 기초 문화 활성화를 위한 그 생태계 자체를 나서서 파괴시키는 파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민들에게 아까 말씀하신 그 공짜 티켓을 그 서울 지역에서 오는 그 작품들을 통해서 관람을 그런 식으로 시켜버리면 예. 뭐 당연히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예술인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작품을 잘 만들어서 예. 죄송합니다. 작품을 잘 만들어서 뭐 제공을 해도 이미 그거보다 더 그 알려진 작품들을 공짜로 어느 시기가 되면 국가가 나서서 공짜로 제공을 해주는데 예. 굳이 내가 티켓을 사서 공연을 보러 가도 되느냐라는 분위기가 너무 팽배해져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세월호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비슷한 그 행정을 그대로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하는 그대로 네. 똑같이 네. 반응처럼. 네.
이게 어떡하니 이거? 나는 그 기본적으로 복지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문화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비전문가들이 거기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실적이 중요해. 아, 이번에 얼마 만들어서 몇 개한테 뭐 했다? 풀었습니다. 근데 몇 개한테 풀었는데 이름도 모르는 인간들한테 막 풀어. 이거 뭐야? 너 이거 뭐 부정 있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오히려 여기 이윤택, 오태석, 이명웅 이런 사람들한테 쫙 풀어. 그럼 와 대가들한테 풀었네. 이러면서 인정을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한다면 땅 짓고 헤엄치기잖아. 이거는 실질적으로 생색을 내는 거지 정책이 아니라고. 위에 있는 대가리들이 모르니까 밑에서 주워 삶으면서 지들이 해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드네,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그때 같이 앉아 있었던 분들을 보면은 대학로의 굉장히 유명 프로덕션 대표, 그 프로덕션하고 굉장히 많이 작품을 한 연출가, 그런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또 한 분은 또, 소극장협회 이사장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예전에 박근혜 캠프에서 같이 활동했던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앉아서 그 얘기를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박근혜?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 대책이라는 게 굉장히 참 생색내기고, 뚜껑 열려. 특정한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 1+1은 피해가 막심하다면서요. 이것도 생태계를 파괴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들었는데,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를 들자면 예. 보통 저희 회원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극단 자체가 프로덕션을 겸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1+1이 가능한 프로덕션들은 대형 프로덕션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장사가 아주 잘 되고 있는 주력 상품들이 있고 그렇죠. 그것들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1년에 한두 번씩 그 중앙정부의 기금들을 받기 위해서 창작 공연으로 예를 들어서 비싼 라이센스 공연으로 장사를 이미 잘하고 있고 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연극 예술에 굉장한 이 뭔가를 주도하고 있다라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창작품을 한두 편씩 연간에 끼워 넣어서 제작한 그리고 보통 상식적으로 이런 공연들이 소위 극장의 멀티플렉스가 그러니까 연극 극장의 멀티플렉스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 한 건물에 그 세 개, 네 개, 세 개, 네 개, 네. 그런 데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어차피 플러스 1에 해당되는 것은 거의 80% 초대 티켓을 마구잡이로 뿌리는 작품일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현장 그 프로덕션과 정부가 손잡고 나서서 일반 시민들, 관객들을 낚시하기 위한 희롱에 가까워. 일종의 정부가 삐끼하고 있는 거네요. 네. 삐끼. 그렇지. 한 장 더 줄 테니, 그것도 세금으로 한 장 더 줄 테니, 이왕이면은 재미난 공연 보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알석 5만원짜리 중국장 공연인데, 원래 그 작품은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배우들이 출연하기 때문에 메르스 사태도 비껴갑니다. 현재도 비껴가고 있어. 예, 완전히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아, 진짜. 내가 그걸 진짜 당해봤잖아요. 신종 부를 때. 1등 상품은 어차피 지금 아니면 못 본다라고 하는 생각에 예매 취소를 안 해요. 네. 근데 2등, 3등 상품. 지금 아니어도 볼 수 있어. 이거 안 봐도 괜찮아. 이게 기본적으로 문화가 가치제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 아니겠어요?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없는 거지, 실제로. 그런 상태에서 이런 상품들은 애초에 이미 이득을 보고 있는데 약간 엄살 좀 부리면 그렇죠. 오히려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네. 초토화되어 있는 작품들한테는 그게 낙수 효과가 없고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임선빈 국장님 이러면은 대학로에서 연극하는 사람들 거기서 진짜 먹고 살기 힘들고 연극하기도 힘들고 다 하면 막 같이 뭉쳐가지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분위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느 정도 객관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민간 예술 단체들이나 예술인들 그러니까 연극인들만 놓고 보자면 입장에서는 메르스 사태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메르스 사태 전이나 후나 사실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항상 위협을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엄살 피울 계제가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 같이 함께 짊어지고 나가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더 지배적이라서 저희 입장과 과연 지금 이렇게 엄살을 피우고 있는 예술단체들하고는 조금 입장이 다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아무튼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역시
메르스와 관련돼서는 방역 대책도 그렇고 지원 대책도 그렇고 전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원인을 꼽을 수 있겠지만 첫째가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윗대가리들이고 맞습니다. 둘째가 자문해주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해 타산이 다 얽혀 있는 사람들.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캠프에 같이 있거나 뭐 같이 네. 일했거나 자기 친인척이거나 누구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다 조언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나온다는 거. 네. 그리고 셋째로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실적만 중요하지 실제로 현장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 관심이 목소리에 없구나? 관심이 없다는 거. 이 세 가지가 똘똘 뭉쳐서 정확하게. 이런 이상한 대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기득권들이 만들어지는 거네. 그렇죠. 계속. 결과적으로 그냥 문화 권력이 되는 거예요, 계속. 와. 자, 지금 현재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이 10억 원에 대해서는 특히나 공공극장들의 배불리기에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떤 얘기인가요, 이거는? 맞습니다.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공연예술센터 안에 11개 극장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네, 11개요. 2015년 3월부터 갑자기 6개 대형 극장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그 대형 극장 운영에 관한 정확한 플랜이 없었던 거죠. 그 대형 극장 전 까놓고 얘기할게요. 동숭아트센터가 거기 들어갔잖아요. 네. 동숭아트센터 제가 근무했던 곳이에요. 네. 거기 땅값만 해도 그 건물가 한 800억 되지 않아요? 네. 예. 그런데 거기를 지금 지원해줘요. 아니. 그러니까 말은 지원이 아니야. 아, 동숭아트센터를 공공극장으로 만들었대. 그러면서 실제로 거기에 돈을 주잖아요. 돈을 줄 뿐만 아니라 전세도 아니고 1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내고 들어간 형국입니다. 1년치 월세를 내고 들어갔어요. 아니, 지금 지역 거기 작은 극단들 다 배고파서 다 죽게 생겼는데 그거 놔두고 이쪽에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아우, 또 그래서- 아트원 시어터라고 네. 하는 그 극장도 있잖아요. 여기도 네. 민간 상업극장이잖아요. 네, 그것 또한 그 프로듀서 협회 손상원 씨가 운영하는 극장이었는데 네. 그 극장을 공공극장화 하겠다고 이것 또한 1년치 월세를 3개간을 한꺼번에 주고 들어간 거죠. 1년치 월세를 줬어요? 대관료를 줬어요? 대관료가 아니라 월세를 월세입니다. 주고. 네. 뭐 그래도 월세만 들어가도 운영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할 수 있으니까. 아니죠. 네. 운영비가 또 어마어마하게 운영비가 또 나가요? 당연하죠. 그런데 운영비에 관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건물주가 좋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건물주 미안하죠, 네. 완전히. 네. 1년치 월세를 갖다 미리 받는 건데. 네, 그렇게 해서 극장을 전유한 다음에 이거를 예술인들에게 다시 대관 사업을 내서 돈을 벌어서 극장을 운영하면서 좋은 극장을 예술인들에게 쓸 수 있게, 저렴하게 쓸수 있게 제공하겠다라는 게 예술위원회의 아니, 이거는 입장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사기잖아요, 사실은. 왜냐면, 보세요. 일단, 문해지는 기금이 누구 돈입니까? 연극인들이 피땀 흘려서, 무용인들, 연극인들, 이런 사람들이 10,000원 티켓을 받으면 그 중에 10%씩. 나중에는 좀 줄어들기도 했지만, 그렇게 떼가지고 만들어서 문해지는 기금을 쌓았잖아요. 맞습니다. 그 돈에서 그 극장 월세를 1년치를 미리 줘. 네. 그런 다음에 이런 이상한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공모한 다음에 대관료 지원해줄게 하면서 이것도 역시 문해지는 기금이나 복권기금에서 돈을 뽑아가지고 이걸 또 대줘. 그럼 이중 지원이 들어가네? 3중 지원도 네, 그 다음에 또 가능해집니다. 더불어서 그 돈을 갖고도 대관이 다 찰 수가 없으니까 비어있는 기간은 저렴하게 대관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그 팀들하고 공동으로 이제 기획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지원을 또 해줘. 그러면서 이제 장사가 좀 돼야 우리도 그 대관료를 어느 정도 벌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장사가 되는 또 극단하고 손을 잡아. 그런 프로덕션하고 손잡고. 거기까지면 그나마 그 상식적으로는 그래 이상하지만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예, 할 수 있지만 이상하다, 네. 이해가 예를 들자면 이번 메르스 사태 같은 경우에 예. 그 극장들이 메르스 사태 때문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피해를 보죠. 받았다라고 예. 하고 대관료 지원 사업에 관계된 거를 거기다 결국은 지원.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데다 지원을 하는 거죠. 아니, 별로 그거. 그러니까 10억을 가지고 기가 막혀서. 결과적으로 공모를 할 때 대학로 최고의 우수극장 아트원 시어터와 동숭아트센터에서 공연하는 그런 대관료를 지원해드립니다. 이러면 또 사실은 거기서 공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예술인들이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큰 게요.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 사업 중에 민간 단체들에게 극장 지원 사업 중에 하나로 인건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무대 그렇죠. 인력 지원 사업이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소규모의 소극장들을 운영하는 소극장을 운영하는 그 프로덕션에게 그 극장장이랄지 무대 감독이랄지 이분들의 인건비를 10개월씩 이렇게 지원해주는 이것 또한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데 굉장히 박빙입니다. 예. 이 공모 지원 사업에 올해 하반기 지원에 아까 말씀드린 동숭아 센터 아트 시어터 극장의 인건비 지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좀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좀 놀랍지 않습니까, 네. 진짜? 그러니까 아니, 제가 이런 흥분하지 부정, 마시고. 이건 부정 아니에요, 부정?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게 객관적으로 월세 다 내주고, 그러니까 그리고 공모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무대 감독이니 기술 감독인지 인건비 다 내주고. 그러면은 거기 운영하는 사람은 어떻게 땅 짓고 헤엄치기네? 그렇죠. 그러면서 근데 그분이 박근혜 캠프에 들어가서 있었던 분이라면서요. 네. 이럴 때는 진짜 뭐라고 얘기하면 정황입니다. 예, 정황이고 뭐 다 밝혀지지 않은 거 그냥 의혹인데요. 소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빠져나가네 또? 참 그렇습니다. 참, 아이고. 이런 정황을 정황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 굉장히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감사한데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서울연극협회가 이전에 서울연극제를 하시면서 그 아르코 극장 우리 연극인들의 심장과도 같은 극장이었잖아요. 그 아르코 극장 대극장을 갑자기 쫓겨났었잖아요. 네. 그거 갖고 지금 소송 중이시죠? 네. 문화예술위원회하고. 네.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업무상 방해로 형사 고소를 한 상태인데 예. 오늘부터 그 형사 고소인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7월 30일까지 조사가 일단락되면 저희는 불법적인 저희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즉 서울연극제가 그 공공극장에서 개최되는 것을 누군가가 방해한 정확한 증거들을 가지고 형사 고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훌륭하신 검사님께서 반드시 이걸 명명백백히 불법을 밝혀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글쎄요. 네. 훌륭하신 검사님 지금 하니까 뭐 총리, 네. 총리가 지금 결정이 됐는데 찬성 156표 대 반대 120명 무효 2표 해가지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총리로 결정이 총리가 됐는데 됐죠. 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명명백백하고 공명정대 있는지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거든요. 이분이 총리가 돼서 직접 진두지휘를 하다 보면은 이런 사소한 문제들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않을까. 듭니다. 그렇지만 믿고 있습니다. 이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주지 예. 우주가 도와줄 수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임선빈 국장님, 서울연극협회 상국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가 이거 보니까 내가 참 뚜껑이 열리는 게 뭐냐면은 네. 정말 그냥 흉내라도 공정하게 하지도 않네. 예. 흉내도 그렇게 내지 않네. 저는 왜 특별히 이런 연극계를 들어서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갖다 우리가 탐구해 봤냐면요. 지금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비일비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예, 이게 공공정책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원이라고 합니다. 말도 안 돼. 그리고 대책이라고 내놓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다 헛발질에다가 심지어는 이런 국가 재난 사태를 악용해서 주변에서 배를 불리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고 있다. 과연 이런 사태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언론들 과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이제 언젠가 방송에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내가 요 얘기는 한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맨 처음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조성시킨다 해서 감췄잖아요. 그렇죠. 감췄어요. 발표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법 위반이에요. 그렇죠. 이게 법 위반이에요. 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사실 몰랐거든. 이게 알아보니까 이게 법 위반이더라고. 2014년 3월 18일 일부 개정안에 의하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목적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6조에 국민 1항은 국민의 책무와 권리예요.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여기에 적극적으로 활동에 이렇게 협조해야 된다는 거고 2항이 뭐냐? 잘 들으세요. 6조 2항에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 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알 권리가 있다. 법률에 이렇게 돼 있어. 국민들은 마땅히 벌어진 상황에서 알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 맞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
이거 법 위반이에요. 누구를 위한 법 위반이었을까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삼성을 위한 것 같아. 실제로 지금 나하고 현재 추측하는 거예요. 예. 여타의 병원들이 초기 대응에 실패했던 이유 중에 결정적인 거 하나는 이런 정보의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는 의료진들한테까지도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초기에 정보를 교환하면서 문제를 차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의료진들은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과 또 이 지금 법률적인 어떤 네. 그런 문제들,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가지고 병원을 갖다가 무조건 비난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이런 메르스와 관련된 모든 총체적인 부실과 헛발질을 진행을 한 보건복지부와 그 정부의 관련된 단체들에 대해서 명백한 책임을 물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여기에 우두머리가 누구겠어요? 아휴, 뭐, 그렇지. 예. 아유, 나 이거 보니까 뚜껑이 열려. 예. 그래가지고, 진짜 뚜껑을 여시네. 더워 죽겠어, 진짜. 뚜껑이 열린단 말이야. 진짜. 자, 우리가 지금 오늘 헛발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메르스 때문에, 이 메르스 헛발질이 진행되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놓친, 그냥 스쳐 지나가고 덮여져 버린 그런 뉴스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를 오늘은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는 정도에서 가려고 하는데 우선 저는 임금 피크제가 슬그머니 통과되고 있는 것 지금 같아요. 임금 피크제는 이거 상당히 문제 아닙니까? 예, 이제 발표를 하고, 예. 그러니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발표를 하고 밀어붙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방향에 대해서 사실은 어느 한쪽이 이렇게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노사가 서로 존중하고 협조하면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건데 이게 노동 시장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말이 많고 더구나 그러다 보니까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다 총파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그렇죠. 있죠. 지금 그 논쟁이 되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죠. 네. 우선 첫 번째가 임금 피크제를 하면서 정년을 연장해 주겠다 그랬는데 정년이 이제 60세가 정년 연장의 선이에요. 네. 그런데 이미 61세인 공공기관들도 상당히 많아요, 정년이. 그럼 그 사람들은 정년이 오히려 줄어드는 겁니다. 그치. 그리고 두 번째로 임금 피크제가 도입이 된다면 또 하나가 뭐가 보충이 돼 있어야 되냐면 임금이 50대 정도, 50대 초반에 이렇게 최정점을 찍고 그다음에 깎여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깎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퇴직금은 어떻게 할 거면, 뭐 연금은 어떻게 할 거면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토대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임금이 깎이게 되면 실질적으로 노동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이게 노동 시간에 대비해서 임금이 깎이는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되면 임금 피크제는 상당히 그래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서로 일자리 나누게 될수 있는 거죠. 일자리 나누게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얘기하는 건 노동은 노동대로 하되 임금은 깎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사회적인 합의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게 없어요. 그게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뭔가 자기가 해내겠다라고 하면서 4가지 개혁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4가지 개혁의 이야기를 하면서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든지 그리고 그다음에 노동 개혁이에요. 노동 개혁하면서 임금 피크제가 제일 대표적이죠. 그다음 교육이라든지 뭐 이렇게 들어갈 텐데, 자, 첫 해에 박근혜 대통령 정권이 출범한 첫 해에 부정선거 때문에 뭐 한참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 검찰총장이 내쫓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세월호 때문에 또 난리가 났죠.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메르스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뭐냐면은 리더가 어떤 방향을 설정해가지고 움직이지, 뭐 어떤 일이 벌어지든 일을 꿋꿋하게 밀고 나가는 이것이 아니라 흔들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꿋꿋하게 밀고 나가는 게 있어요. 뭐요? 국회법. 예. 이 와중에? 예, 이 와중에 국회법은 거부권 행사하겠대요. 아유, 그러면서 협박을 아이고, 하면서 총리 인준을 결과적으로 통과시킨 건데 그쵸. 어쨌든 지금 이 임금 피크제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논쟁들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나
이 임금 피크제가 도입이 되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겠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50대 이상과 청년들을 싸움을 시키고 있는데 싸움을 시키는 거야. 세대 갈등을 그런데 시키는 거지. 명심하십시오. 이번 임금 피크제에 청년들의 일자리는 보장이라는 약속이 없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계속적으로 확충하겠다는 애매모호한 그런 약속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서 청년 일자리 8,000개를 만들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비정규직인지 뭐 아니면 정규직인지 뭐 또 임금이 얼마 정도로 보장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이런 것 없이 진행이 된다면 청년들한테 또 거지 같은 일자리들 좀 몇 개 던져주는 걸로 이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깎아서 기업들의 배를 불려주는 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우리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진행을 시켜나갈 필요가 있고요. 지금 총리는 이렇게 인준이 되는 것 같지만 이것도 휙 넘어가 버린 거죠. 휙 넘어가 버린 거죠. 실제로는 불량 완구보다 더 못한 공안 총리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공안 총리가 들어오게 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실제로 인터넷에서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민감하게 대한 언론들을 주시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 대한 언론의 기자가 실제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억지 누명을 씌워가면서 네, 맞아요. 그 기자가 일하고 있는 그런 회사를 압수수색을 했어요. 압수수색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회사의 대표를 소환해서 대구까지 가가지고 조사를 하는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거의 그만뒀잖아. 거기를 그만뒀는데도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이게 뭐냐? 전형적인 먼지털이 수사고요. 그렇죠. 전형적인 별건 수사고요. 이런 식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누구의 목소리를 옥죄고 있느냐? 대한 언론의 목소리도 옥죄고 있고 실제로 이 기자 같은 경우는 언론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극심한 악플과 그치. 혐오적인 발언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법으로 구제를 받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아니 저 일베나 그런 쪽 뭐 황교안 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뻥뻥 때리고 심지어는 손석희도 잡아가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반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보복 수사를 하는 것 같은 이런 의혹들이 벌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황교안 그 공안 총리가 되면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심해지는 거죠. 제가 예언합니다. 아마 이 총리 사태에서 야권의 대권 후보들, 야권의 유력 총선에 나가는 후보들 분명히 한 번씩은 검찰 수사를 하거나 경찰의 조사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칠 거예요. 이미 손석희 JTBC 사장이 경찰에 가서 수사 받고 왔잖아요. 이런 일들이 보편적이 될 거예요. 이러면서 언론들은 막 받아줬겠죠. 실제로 그 대형 언론사가 얼마나 손석희에 대해서 기울어져 있는 그런 여론들을 갖다 조성했습니까? 이 와중에 종편들은 아주 표적으로 흠집내기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과연 우리 야권의 대권 후보들이 자기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박원순 시장에게 공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세요. 이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1년 내내 진행이 된다면 총선, 대선 과연 우리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을지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건 정말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대한민국 전체를 다 휩쓸다시피 했던 성완종 리스트. 결과적으로는? 그 결과적으로는 홍문종 그 의원이 이렇게 뭐랄까 수사받는 정도예요. 수사 이렇게 갔다가 후지부지해서 돌아오는 정도로 그래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경남도지사 홍준표와 이완구 둘만 어떻게 잘랐는데 나머지는 조사도 안 돼. 없어. 그냥 넘어가는 거야. 이거 대선 무혐의야. 자금인데. 대선 자금인데. 박근혜 캠프 대선 자금인데. 대선 자금이라는 게 얼마나 무지막지한 그런 여파를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거 막말로 선거 자체가 부정하게 진행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사실은 불법 대선 자금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미국 같은 정도에서만 터져도요. 사실은 하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냥 덮습니다.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덮었죠. 메르스 전국에 묻힌 뉴스인데. 메르스 전국 때문에 너무나 많은 뉴스들이 묻히고 있다는 거 우린 명심해야 될 겁니다. 이외에도 뭐 한중 FTA 체결된 거부터. 한중 FTA는 본격적으로 이제 확정이 됐죠. 아니요, 이제 그 국회에서 비준을 해야 돼요. 비준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같이 서명까지 다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일 불안한 게 탄저균. 그것도 있고. 탄저균 배달 사고만 해도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게 우리 실제적인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사고들이 너무 많았어. 근데 이것들이
다 묻혀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죠? 예, 끝까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추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무리를요, 메르스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병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죽어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23명이나 나왔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중동 독감 때문에 호들갑 떨고 있는 국민들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과연 중동 독감 때문에 호들갑 떠는 그런 사람들인지 얼마 전에 그 가족들의 임종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왜냐하면 격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격리까지 과연 시키면서 임종을 맞게 해야 됐을까요? 하는 그런 아픔들이 있지만 의료진들은 어쩔 수 없이 FM대로 진행을 한 겁니다. 그 의료진들에게 그 가족이 대신해서 편지를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임종할 때 간호사더러 대신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목소리도 전달할 수가 안 없어. 되지. 대신 간호사 그래서 대신 그 읽어주는 마음을 거지. 읽어달라고 하는 편지를 전달해서 그 편지를 듣고 5시간 만에 숨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절절히 읽어낼 수가 있었는데요. 이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남편이 애들 엄마에게 전합니다. 애들 엄마, 나와 만나 38년 동안 고생도 하고 보람 있는 일도 많았는데 갑자기 당신과 헤어지게 되어 가슴이 미어집니다. 평소 대화하면서 알게 된 당신의 뜻을 잘 새겨서 앞으로 자식 손자들과 살아갈 것이요. 이제부터 호강해야 할 때에 돌아가시니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근심 떨쳐버리고 천국에서 행복하게 남은 우리들을 지켜봐 주시오. 가난한 집에 시집와서 살림을 일으키고 약한 아이들 훌륭하게 키워내고 못난 남편 회사에서 큰 책임자로 키워내고 당신과 나의 노후 준비도 잘 진행했는데 이 글은 간호사님을 통해 읽어드리는 것이요. 간호사님께도 감사하고 간호사님이 당신의 임종 지킴이요. 당신과 우리 가족 모두 간호사님께 감사드려요. 38년 동고동락한 남편. 딸이 이렇게 엄마한테 편지를 보내요. 엄마의 숨이 붙어있는 이 순간 아직은 우리의 목소리가 들릴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엄마의 손이 너무 추워도 우리의 마음은 계속 전해질 것이라고 믿어. 얼굴 한번 보여주는 것이 이리도 힘들까? 세상이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이제 받아들이고 엄마가 이 순간 편안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엄마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그건 계속 지켜나갈 테니 걱정 말고 편히 잠드세요. 엄마, 외롭다고 느끼지 말아요. 이제 앞으로는 마음속에서 계속 함께 있는 거예요. 예, 이 편지는 아들의 편지였고요. 예, 딸의 편지는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이 딸의 편지를 읽기 직전에 거기에 같이 동석했던 5 간호사가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사실은요, 세월호 때도 그랬지만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한 가족 같은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우리를 대변해 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의 대변자입니까?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구현한다면 정말 우리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사람들을 대변자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딸의 편지입니다. 지난 날들 엄마 딸로 살아와서 행복했고 앞으로도 남은 날들 엄마 딸로 열심히 살게요. 그동안 엄마가 제게 주신 사랑으로 아이들도 그렇게 사랑으로 키울게요. 엄마, 이제 아무 걱정 말고 편안하게 하늘에서 쉬세요. 엄마 사랑해요. 다음 생에도 엄마와 딸로 만나요. 이렇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우리 가족들 서로가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든든히 서로의 그 아픔과 고통들을 나누면서 견뎌낼 수 있을 때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새로운 세상들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함께 안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